최숙자 여사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젊은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그는 분명 수백 건의 유언장을 작성해 왔겠지만 전 재산을 자녀가 아닌 재단에 기부하는 사례는 흔치 않았을 것이다. 자녀분들께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가로막았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한 일이에요. 서류 위에 만년필을 들었다. 70년을 살아온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검은 잉크가 하얀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갔다. 최숙자라는 세 글자가 또박또박 새겨졌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물었다. 혹시 자녀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반발하실 텐데요. 법적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참으로 맑고 높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변호사는 내 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그는 알 리 없었다. 이 평온한 미소의 의미를. 진짜 후회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이 결정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어머니가 되어버린 그 모든 시간들이었다. 내 미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당신은 지옥과도 같았던 지난 추석 명절로 돌아가야만 한다. 아니, 정확히는 그보다 1년 전의 그날로. 그날 나는 내 자식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다. 1년 전 추석 나흘 전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시장에 3번이나 다녀왔다. 큰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토랑국, 딸 은혜가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약과 막내 준호가 매번 찾던 갈비찜. 60평생 손에서 칼을 놓아본 적 없는 내게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매년 명절이 되면 쓸쓸했지만 자식들이 모이는 날만큼은 집이 환해졌다. 올해도 그럴 거라고 나는 믿었다. 추석 당일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다.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여보, 아이들 다 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자식들 다들 잘 크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오전 11시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도착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다. 사업가인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포옹은 짧았다. 어쩐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민수야, 많이 기다렸다. 토랑국 끓여놨어. 들어와서 먼저 좀 먹어. 잠깐만요, 엄마. 은혜랑 준호 오면 같이 먹을게요. 그보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엄마, 아버지 서재 그대로 두신 거예요? 거기 서류들 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재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공간. 나는 남편이 떠난 후 그곳을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할 마음이 안 생겨서. 엄마, 그게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상속 관련 서류들도 거기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상속?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후 1시쯤 딸 은혜가 도착했다. 은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투덜거렸다.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남으면 다 버리는 건데. 아니야,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조금씩이라도 싸가지고 가면 되잖니. 제 남편은 회식 있어서 못 왔어요. 엄마, 오빠는 왔어요? 거실로 들어선 은혜는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오빠 왔네요. 응, 잘 지냈어? 남매의 대화는 건조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어색해진 게. 막내 준호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나타났다. 죄송해요, 엄마. 차가 막혀서. 준호는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이것저것 전전하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뜸해졌다. 괜찮아. 이제 다 왔으니까 밥 먹자. 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정성껏 준비한 토랑국, 갈비찜, 전, 나물, 약과까지.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잘 먹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후 식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다. 먼저 침묵을 깬 건 큰아들 민수였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사업이 요즘 좀 어렵습니다. 투자금이 묶여서 당분간 자금 회전이 안 돼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많이 힘드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 대출도 받기 힘들고. 엄마,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억 정도만요. 곧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5억.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큰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는가.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그 순간 은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불공평하잖아요. 뭐가? 오빠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받았는데요? 결혼할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저는 뭡니까? 저는 결혼할 때 전세금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은혜야, 그건. 아니, 엄마. 오빠는 아들이라고 매번 더 주시는 거예요?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민수가 냉소를 띠며 끼어들었다. 야, 내가 받은 게 지원이야? 그건 사업 투자금이었어. 나도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다고. 갚긴 뭘 갚아요. 오빠 사업 망했을 때 어머니가 빚 다 갚아주신 거 저 다 알아요. 너는 지금 뭐가 불만인데? 엄마가 너 애들 학원비 매달 대주시는 거 모르는 줄 아냐? 그게 얼만데요? 오빠가 받은 거에 비하면.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걸.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도? 제 전세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세 자식이 동시에 돈 이야기를 꺼냈다. 명절 인사는 없었다. 안부는 물론 없었다. 그저 돈, 돈, 돈. 엄마, 아버지 유산 정리는 언제 하실 건데요? 민수의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인데 상속 문제를 언제까지 미루실 거냐고요. 상속세만 해도 엄청날 텐데 제대로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은혜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게 있잖아요. 각자 살림이 있는데. 준호까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내가 낳고 키우고 평생을 바쳐 돌봐온 이 아이들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욕심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미리미리. 정리?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뜻인가? 너희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은 아니? 대충은요. 부동산이랑 주식 합치면 한 2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200억. 그 액수를 그렇게 쉽게 말하는 민수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는 생각해 봤어? 너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 명절에도 설날에도 아플 때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 청춘을 다 너희한테 쏟아부었어.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야. 엄마, 저희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정말? 나는 차가운 눈으로 3명의 자식을 바라보았다.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어머니 앞에서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니 3명 모두 입을 다물었다. 저희가 죄송해요. 형식적인 사과였다.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식사는 급하게 끝났다. 자식들은 각자 핑계를 대며 집을 떠났다. 민수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은혜는 아이들을 봐야 한다며, 준호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자식들이 떠난 후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토랑국이 굳어가고 있었다. 한 젓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약과가 접시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성이 아깝지 않았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다만 허무했다. 이게 뭐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공허한 적이 있었던가.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자상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그 웃음이 지금은 왠지 쓸쓸해 보였다. 여보. 나는 영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준 걸까요? 어릴 적 생각이 났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손을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남편의 모습. 은혜가 열이 나서 밤새 끙끙거릴 때 잠도 안 자고 간호하던 내 모습.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 둘이서 얼마나 좋아했던가.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다녔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20살에 나를 만났고 22살에 결혼했다. 신혼 때는 단칸방에서 살았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 겨울이면 변기가 얼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야 했다. 여름이면 더워서 잠을 못 잤다. 그래도 행복했다. 가난해도 앞날이 막막해도 우리에겐 꿈이 있었다.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말자.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다. 남편은 밤낮 없이 일했다. 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해 기술을 배우고 작은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키워나갔다. 나는 집에서 자식들을 돌보며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내지기를 했다.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참았다.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40년을 살았다. 민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 우리가 번 돈으로. 은혜는 원하는 대로 유학을 갔다. 우리가 번 돈으로. 준호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며 이것저것 해봤다. 역시 우리가 번 돈으로. 결혼할 때도 돈을 줬다. 집을 살 때도 돈을 줬다. 사업을 시작한다며, 힘들다며, 필요하다며
손을 벌릴 때마다 돈을 줬다. 그런데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자식들은 돈의 가치는 알았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 하지만 그 돈 속에 담긴 부모의 희생은 몰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손가락에 반창고를 칭칭 감고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눈물. 그들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세요. 그게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하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선이었다. 진심은 따로 있었다. 엄마,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남겨주세요. 차가운 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 문을 열자 묵은 책 냄새가 풍겨왔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만년필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낡은 수첩, 명함 케이스, 그리고 서랍. 나는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를 꺼내 펼쳤다. 햇살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후원하던 재단이었다. 기억났다. 남편은 생전에 매달 조용히 기부를 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만 가끔 이야기했었다. 여보, 세상에는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금이라도 나눠야지. 서류철 안에는 재단에서 보낸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최우진 후원자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으로 3명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줘야 할 건 돈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평생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을 줬다. 땀 흘려번 돈을, 희생으로 모은 돈을,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죠? 결심이 섰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내 재산은 자식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다른 것을 물려줄 것이다. 가난을, 돈 없이도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결심은 섰지만 문제가 있었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자식들 몰래 정리하는 건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부동산, 주식, 예금, 심지어 남편 이름으로 된 자산까지 복잡하게 얽힌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법률 서적도 뒤적여봤지만 70평생 재테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산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전화기를 보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영수 삼촌. 남편의 40년 지기 친구였다. 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고 5년 전에 은퇴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영구차를 직접 운전해 주셨던 분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삼촌, 저 최숙자예요. 아이고, 숙자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연락이 뜸하길래 걱정했네. 삼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지. 내일 어때요? 우리 집으로 올래요? 아니면 내가 갈까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나는 박영수 삼촌의 집을 찾아갔다. 아파트 거실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차 한잔 하시게. 숙자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어요? 박영수 삼촌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삼촌, 사실은 제 재산을 전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재산 정리?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건강합니다. 다만, 나는 지난 추석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자식들의 노골적인 재산 요구, 유산을 서둘러 나눠달라는 압박, 그리고 내가 내린 결심까지. 박영수 삼촌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래서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숙자 씨,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 아이들 눈에는 제 피보다 제 통장 잔고가 더 진해 보이던데요. 박영수 삼촌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궜다. 우진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 사람이라면 저와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삼촌도 아시잖아요. 우진 씨가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이 이렇게 변한 걸 봤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박영수 삼촌은 긴 한숨을 쉬었다. 실은 우진이가 돌아가기 직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자식들 걱정을 하더라고. 특히 큰애가 사업한다고 돈을 함부로 쓰는 게 걱정이라고. 영수야,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야. 돈이 아이들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하던 우진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가슴이 뭉클했다.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들의 위험한 변화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네요. 박영수 삼촌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삼촌, 도와주시겠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재산 정리요. 자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완벽하게. 박영수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진이의 마지막 친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선배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계속 재산 상태를 확인한다면 금방 들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식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안심을요? 네. 숙자 씨가 그들을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박영수 삼촌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미리 재산을 현금화해서 조금씩 증여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자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을까요? 믿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니까요. 맞는 말이었다. 자식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무조건 믿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부동산부터 시작합시다. 명동에 있는 상가 건물, 강남 아파트 2채, 그리고 경기도의 토지까지. 이걸 순차적으로 매각하되 급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시장 가격에 천천히 내놓고 자연스럽게 팔아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은 잡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자식들이 의심할 테니까요. 1년.
긴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 있었다. 40년을 기다린 복수인데 1년쯤이야.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요. 박영수 삼촌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법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공증, 재단과의 계약서까지.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자식들이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미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구하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우진이 생전에도 법률 자문을 해주던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영수 삼촌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숙자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후회는 이미 했습니다.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것에 대해서요. 이제는 바로잡을 때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았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제대로 쓸 거예요. 계획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삼촌과 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다.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평일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았기에 의심받을 일도 없었다. 첫 번째 목표는 명동 상가 건물이었다. 5층짜리 건물로 시세가 약 50억 원이었다. 급하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박영수 삼촌의 조언대로 나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매물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가 명동 건물 좀 팔까 하는데. 네. 왜요, 갑자기? 세금 문제도 있고, 나이 먹으니까 복잡한 거 정리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미끼를 던졌다. 현금으로 바꿔서 너희한테 미리미리 조금씩 증여하면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대.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아, 그렇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세무사한테 상담받아 보셨어요? 응, 박영수 삼촌이 소개해준 세무사한테 물어봤어. 역시 엄마. 현명하세요. 현명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현명하지. 그럼 팔아도 되겠니? 당연하죠.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너무나 쉽게 동의했다. 은혜와 준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반응은 똑같았다. 엄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네. 그들의 속마음이 투명하게 보였다. 명동 건물은 2달 만에 48억 원에 팔렸다.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금매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었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건물 팔았어. 48억. 와, 엄마. 그럼 이제 저희한테? 아직이야. 세금 정리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다 정리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 아, 그렇죠. 천천히 하세요. 자식들은 조급해하면서도 참았다. 큰 돈이 걸린 일이니까. 하지만 그 48억 원은 자식들에게 가지 않았다. 박영수 삼촌이 개설한 비밀 신탁 계좌로 조용히 이동했다. 햇살 복지재단 명의의 계좌였다. 두 번째는 강남 아파트였다. 두 채를 합쳐 6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엄마,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팔려고 하세요? 은혜가 반대했다. 지금 팔면 손해 아니에요? 은혜야, 엄마가 이제 늙어서 관리가 힘들어. 세입자들 문제도 있고 세금도 복잡하고 차라리 현금으로 바꿔서 너희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니? 너희한테 나눠주는 이라는 말에 은혜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 그렇다면야 괜찮죠.
엄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파트 두 채는 석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각됐다. 총 58억 원. 이것도 신탁계좌로 이동. 세 번째는 주식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모아둔 주식이 약 30억 원 어치 있었다. 대부분 우량주였고 배당도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이었다. 주식도 정리하려고. 이번에는 준호가 물었다. 엄마, 주식은 왜요? 그냥 놔두면 계속 배당 나오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주식 보는 것도 머리 아프더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뉴스도 많고, 지금 팔아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네요. 엄마 알아서 하세요. 주식은 6개월에 걸쳐 조금씩 매도했다. 한꺼번에 팔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식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경기도의 땅이었다. 5만 평이 넘는 임야와 농지. 남편이 30년 전에 헐값에 사둔 땅이었는데 개발 호재로 가치가 40억 원까지 뛰어올랐다. 엄마, 경기도 땅은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요? 개발되면 더 오를 텐데. 민수가 말했다. 그게 언제인데? 엄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엄마. 오래 사실 거면서요. 아니야. 요즘 부쩍 몸이 안 좋더라. 병원 갈 때마다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건강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가 아프다는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또 보였다. 땅은 1년 후에 38억 원에 팔렸다. 조금 손해를 봤지만 상관없었다. 이렇게 1년 동안 나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다. 부동산 146억 원, 주식 30억 원, 토지 38억 원, 그리고 예금 20억 원까지 총 234억 원. 그 사이 자식들은 계속 물었다. 엄마, 언제쯤 저희한테? 조금만 기다려. 세금 문제 정리되면 나눠줄게. 나는 그들을 기다리게 했다. 탐욕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커지기 마련이니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돈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햇살복지재단의 신탁계좌에 234억 원이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한편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느닷없이 집을 찾아왔다. 엄마, 명동 건물 매각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세무 처리 확인하려고요. 심장이 철렁했다. 서류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요. 제가 사업하면서 세무 쪽에 관심이 생겨서요. 엄마 세금 문제도 제가 같이 봐드리려고요. 거짓말이었다.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서류는 세무사한테 다 맡겨놨어. 엄마가 잘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민수야.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엄마를 못 믿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됐어.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너는 내 사업이나 신경 써.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의심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섣불리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어쨌든 그날은 넘어갔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슬아슬했다. 박영수 삼촌에게 이 일을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큰아들이 문제네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금융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죠? 역공을 해야 합니다. 역공이요? 네. 민수 씨한테 먼저 돈을 조금 주세요. 뭐라고요? 5천만 원 정도. 생활비 지원한다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풀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리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통장 좀 알려줘.
왜요? 지난번에 사업 힘들다고 했잖아. 5천만 원 보내줄게. 정말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오해했나 봐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5천만 원으로 230억 원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면 싼 투자였다. 은혜와 준호에게도 똑같이 5천만 원씩 보냈다. 그들은 환호했다. 엄마 최고. 엄마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너희 사랑한다.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1년 반이 흘렀다. 모든 재산이 정리됐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마지막 시험. 변호사와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 금고에 보관돼 있었다. 박영수 삼촌은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됐고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자식들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숙자 씨, 이미 결정된 일 아닙니까? 왜 자식들에게 또 기회를 주려고 하세요? 박영수 삼촌이 물었다. 마지막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의무예요. 나는 계획을 설명했다. 삼촌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숙자 씨, 상처받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계획은 간단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척하며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것. 3월 초의 어느 아침,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며.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엄마가 이번엔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아. 네, 무슨 병인데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다. 너랑 은혜, 준호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정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유산 걱정일까? 같은 전화를 은혜와 준호에게도 걸었다. 반응은 비슷했다. 놀라고 걱정하는 척했다. 주말 3명의 자식이 모두 집에 도착했다. 나는 평소보다 창백한 화장을 하고 일부러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은혜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병원에서 뭐래요? 앉아라, 다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에 이상이 있대. 췌장?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췌장암.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라는 걸 그도 알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다음 주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대. 하지만 나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그리고 눈물을 짜냈다. 엄마가 아무래도 곧 갈 것 같구나. 거짓 눈물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은혜도 위로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을 봤다. 슬픔이 아니었다. 당황과 불안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아직 유산 정리가 안 끝났는데? 그들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너희를 불렀어. 준비요? 응. 유언장 같은 것들.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새 자식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 아직 이르잖아요. 민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아니야.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가게 되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야. 저희가 왜 싸워요, 엄마? 은혜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색한 웃음이었다. 그럼 다행이다. 엄마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약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동안 팔았던 부동산이랑 주식 다 너희 생각해서 한 거야. 새 자식의 귀가 쫑긋 섰다. 234억 원. 그게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234억? 그 숫자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엄마, 3등분하면 한 명당 78억 정도 되겠네. 그걸로 너희들 각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예상대로 전쟁이 시작됐다. 3등분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건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가?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도 제가 어느 정도 도왔고, 제사도 제가 모시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제사?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제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셨어요? 매번 바쁘다고 안 오시면서. 야, 내가 사업 때문에 바쁜 거 너도 알잖아. 바쁘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시간은 있으면서요? 너는 뭔데? 너도 엄마한테 얼마나 손 벌렸는데. 나는 그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봤다. 심장이 조여왔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저기, 형, 누나,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앞에서. 준호, 너는 가만히 있어. 넌 그동안 뭐 한 게 있다고. 민수가 소리쳤다. 형? 아니, 사실 따지면 너는 받을 자격도 없어.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엄마한테만 손 벌리고 살았잖아.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형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형은 사업한다고 엄마 돈 수십억 날린 거 제가 다 알아요. 뭐? 이놈이.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나는 사업 실패했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고. 너처럼 놀고 먹은 게 아니라. 저도 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면접 몇 번 보고 포기하는 게? 형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은혜가 차갑게 웃었다. 둘 다 웃기네. 결국 둘 다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요. 너는 뭔데, 은혜야? 저요? 전 적어도 엄마 모시고 살았어요. 명절 음식도 제가 도왔고, 아플 때도 제가 병원 모셔갔고, 그게 뭐가 대단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오빠는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병실에 왔어요? 나는 바빴다니까. 저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면서 시댁 눈치 보면서. 그래도 엄마는 챙겼어요. 세 명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수십 년간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불만의 핵심은 서로를 향한 게 아니었다. 돈. 78억 원이라는 숫자를 두고 벌이는 추악한 전쟁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그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그만.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 명 모두 입을 다물었다. 엄마. 그만하고 다들 집에 가거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흥분해서. 됐어. 나는 손을 저었다. 엄마가 피곤하다. 가보렴. 엄마, 하지만 유원장은. 민수가 물었다.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 세 명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떠나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엄마, 빨리 쾌차하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엄마. 전화 자주 드릴게요. 거짓말들이었다. 전부 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박영수 삼촌이 걱정돼서 전화를 걸어왔다. 숙자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삼촌. 괜찮지 않아요. 예상하셨잖아요. 예상했어도. 직접 보니까 다르네요. 목이 메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숙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마지막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엄마 괜찮아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라고 말해줬으면. 그랬으면 전 마음을 돌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결정은 확실해졌네요. 박영수 삼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네. 이젠 의심도 후회도 없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준비하세요, 삼촌.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다. 여보, 봤죠? 우리 자식들. 끝까지 저 모양이에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줄 시간이에요. 그날 밤 나는 병원에 가서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의사는 70대 치고는 매우 건강하다고 했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답장은 각양각색이었다. 민수는 다행이에요, 엄마. 건강 잘 챙기세요. 은혜는 정말 다행이네요. 놀랐잖아요. 준호는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가벼운 말인가. 진짜 사랑은 돈이 걸려있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내 자식들의 사랑은 234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나 최숙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전 재산을 햇살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완벽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제 남은 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실제로 건강하게 잘 살았다. 자식들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고 명절에는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췄다. 나는 그들에게 친절했다. 따뜻한 어머니의 가면을 완벽하게 썼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234억 원을. 언젠가 자신들에게 올 그 돈을. 하지만 2030년 가을, 내 나이 76세가 되던 해, 나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수면 중 심장마비, 고통 없는 죽음이었다.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은 편안했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자식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어머니가 너무 갑자기. 그래도 고통 없이 편하게 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장례 3일장. 마지막 날 관이 연구차에 실리기 전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 유언장 낭독한대. 알아.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셨다잖아. 은혜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드디어 준호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나는 관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는 것은 물론 거짓말이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들의 표정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의 한법률 사무실에 3명의 자식이 모였다. 박영수 삼촌이 검은 정장을 입고 변호사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오셨습니까?
박영수 삼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책상 위의 서류를 향해 있었다. 세 명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긴장 속에는 기대감이 숨어 있었다. 78억 원. 1인당 78억 원. 그 숫자가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삼촌이 서류를 펼쳤다. 고 최숙자 여사의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유언장은 2025년 10월 9일 작성되었으며 공증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년 전, 그들이 서로 싸우던 그 직후였다. 먼저 고인의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명동 상가 건물 매각 대금 48억 원.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강남 아파트 2채 매각 대금 58억 원. 은혜가 입술을 핥았다. 보유 주식 매각 대금 30억 원.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경기도 토지 매각 대금 38억 원. 기타 예금 및 현금 60억 원. 총액. 박영수가 잠시 멈췄다. 234억 원입니다. 사무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탐욕으로 가득한 침묵. 세 명의 자식은 각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234억을 3으로 나누면 78억. 세금을 내고 나면 대략 50억 정도. 50억이면 이제 유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 최숙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세 명이 숨을 죽였다. 첫째, 위에 기재된 본인의 전 재산 234억 원은 햇살 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네. 은혜가 먼저 반응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단에 전액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삼촌, 농담 아니죠? 234억을 전부 기부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담담하게 서류를 계속 읽었다. 둘째, 본인의 자녀인 최민수, 최은혜, 최준호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을 유류분으로 남긴다. 1천만 원? 준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234억 중에서 1천만 원이요? 셋째, 장례 비용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지체 없이 햇살 복지재단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다. 민수가 책상을 쾅 쳤다. 이게 말이 돼요? 자식들한테 단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기부라고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언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런 유언을 했을 리 없어요. 공증까지 거친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린 자식이에요. 법적 유류분도 있고 권리가 있다고요. 유류분은 1천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유류분이에요? 234억의 유류분이? 박영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미 여러분께 각각 5천만 원씩을 증여하셨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법적 유류분을 충족합니다. 그제야 세 명은 깨달았다. 5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준 그 돈. 그게 미끼였다는 것을. 그럴 수가. 민수가 주저앉았다. 삼촌, 이거 무효 소송 걸 수 있어요. 엄마가 착오를 하셨거나 누군가한테 강요당했을 수도 있어요. 강요라니요? 박영수 삼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삼촌이 엄마를 속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면 재단이 엄마를 회유했거나. 최민수 씨, 박영수 삼촌이 차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숙자 여사는 온전한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이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 당시 2명의 변호사와 공증인이 입회했고 정신감정도 받으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왜요?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건 박영수 삼촌이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유언장에 추신이 있습니다. 추신? 네. 고인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친필이었다. 읽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분명 분노하고 있겠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해하고 있겠지. 엄마가 이해한다. 민수가 주먹을 떨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너희를 배신한 적이 없어. 오히려 너희가 엄마를. 아니, 이 말도 옳지 않구나. 엄마가 너희를 잘못 키웠으니까.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희 아버지와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그게 우리의 전부였지. 그런데 엄마는 착각을 했어. 돈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너희의 빈자리를 돈으로 메울 수 있다고.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 결과 너희는 돈의 가치는 알게 됐지만 돈을 버는 것의 의미는 모르게 됐어.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사랑은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했지.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도 울컥한 것 같았다.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니?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희가 보인 반응을. 3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는 그날 마지막 기회를 줬어.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엄마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자식이 있을까 해서. 하지만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은 유산이었어. 234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서로를 비난하고 핥히고 엄마 앞에서 추악하게 싸웠지. 민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엄마는 깨달았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주기로. 가난을. 그 한 단어가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가난이야. 이제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해. 땀 흘려 일하고 실패를 겪고 좌절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것이 너희 아버지와 내가 걸어온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행복했어. 돈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노력하는 기쁨이 있었지. 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가 234억을 햇살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이유는 간단해. 그곳에는 너희처럼 돈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 그 아이들은 78억이 아니라 단 100만 원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에 갈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 아이들은 너희와 달리 감사할 줄 알거든.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지만 진짜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거란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어. 이제 너희는 그 힘을 배우게 될 거야. 힘들겠지. 원망스럽겠지. 하지만 엄마를 믿어라. 이것이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너희의 어머니 최숙자가
편지가 끝났다. 박영수 삼촌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은혜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준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사랑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숙자 여사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은혜가 울며 물었다. 박영수 삼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법적 절차는 2주 안에 완료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로 각각 1천만 원씩 입금될 것입니다. 1천만 원. 준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엄마가 우리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1천만 원이라니. 아닙니다. 박영수 삼촌이 말했다.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교훈입니다. 삶의 교훈이죠. 세 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정말 최악이었네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유산 걱정부터 했어요. 엄마 건강은 생각도 안 하고. 은혜도 울먹였다. 나도 그랬어. 오빠들 탓만 했지. 엄마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정말 미안해요. 너무 늦었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세상에 없었다. 용서를 구할 기회도 고마움을 전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다. 세 명은 각자의 차에 올라탔다. 서로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세 명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사진들. 아버지가 자신을 번쩍 들어 올린 사진. 어머니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웃는 사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웃던 그 시절.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제야 보였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구부정한 어깨, 힘들게 지어낸 미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혜는 딸아이 방에 들어가 자는 아이를 바라봤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일까? 문득 두려워졌다. 혹시 자신도 어머니처럼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아이도 나중에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이. 준호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잔액 200만 원.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느꼈다. 이 막막함이, 이 두려움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던 거구나. 그 밤 세 명의 자식은 각자의 방식으로 눈물을 흘렸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박영수 삼촌은 햇살복지재단의 새 건물 준공식에 참석했다. 최숙자 여사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이었다. 건물 1층 로비에는 대리석 명패가 걸려 있었다. 최우진 최숙자 기념관. 그 옆에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박 이사님 감사합니다. 재단 이사장이 박영수 삼촌의 손을 잡았다. 최숙자 여사님의 기부 덕분에 우리 재단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고인의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는 건물을 둘러봤다. 1층에는 도서관이 있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2층에는 컴퓨터실과 음악실, 3층에는 상담실과 의료실, 4층과 5층에는 기숙사.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었다. 여사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박영수는 최숙자의 사진 앞에 섰다. 숙자 씨,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돈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물었다. 그런데 여사님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예,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렇게 큰 유산을 받지 못하고. 박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박영수는 세 자녀의 소식을 계속 들어왔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파산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받을 거라던 기대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유언장 낭독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채권자들의 독촉, 법원의 압류,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식당에 취직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설거지를 하고 홀 서빙을 했다. 처음에는 굴욕적이었다. 사업가였던 자신이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다. 민수 씨, 요리 솜씨 좋은데요? 정식 주방장으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식당 사장의 제안이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땀으로 이뤄내는 성취감. 지금 민수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번듯한 사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다며 웃을 때 그는 진짜 행복을 느꼈다. 딸 은혜는 남편과 이혼 위기까지 갔다. 거액의 유산을 받을 거라 기대했다가 실망한 남편이 차가워졌다. 남편의 원망. 그 원망 속에서 은혜는 깨달았다. 자신도 어머니에게 똑같이 했다는 것을, 사랑이 아니라 돈을 바랐다는 것을.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마주했다.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은혜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힘들지만 처음으로 자립하는 기쁨을 알았다. 그리고 딸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됐다. 엄마는 너를 위해 일해. 그게 사랑이야. 막내 준호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유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한동안 방황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햇살 복지재단 앞을 지나가게 됐다. 건물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고 최숙자 여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준호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혼자서, 어떤 아이는 친구와 함께.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준호는 어머니의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한 거였구나. 그는 그날 재단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한 번도 써먹지 못했던 그 지식을.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아, 이건 말이야. 아이들을 가르치며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는 결심했다. 교사가 되기로. 늦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학원 강사로 일했다. 힘들었다. 30대 중반에 다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일어서는 모습을. 박영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쓰러질 때마다 안타까워했고 일어설 때마다 안도했다. 자녀분들, 잘 지내십니다. 박영수가 재단 이사장에게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게 최숙자 여사가 정말로 바랐던 일일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식을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군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준공식이 끝나고 박영수는 혼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최우진, 최숙자 부부가 젊은 시절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우진아, 숙자 씨, 잘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자네들의 돈은 정말로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어. 그리고 자네들의 아이들도 힘들지만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